안녕하세요. 저는 모건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현대소설과 현대문화비평을 가르치는 김경애라고 합니다. 예술, 체육, 교육 기부 프로그램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 주제들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문학 및 영상예술 작품 읽기와 비평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여 분 동안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문학작품이 영화화된 사례를 살피면서 미디어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화를 대상으로 작품을 읽고 주제를 끌어내는 훈련을 수행해 볼 거예요. 세 번째는 작품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우되 그것을 통해 미디어 읽기, 나아가 세상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작품은 엘린 브룩스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동화 작품은 1952년 출간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부 이상 판매된 아동문학의 고전이자 스테디셀러죠. 이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 이 동화가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매체가 바뀌어 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양상이 미디어 자체의 관습이나 이념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동화가 어른들을 위한 고전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독서 대상에 따라 수준 높은 논의가 가능하고 누구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보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미디어 읽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작품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수업 목표하에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동화를 읽은 친구, 영화를 본 친구도 있겠으나 아직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동화나 영화 두 작품 중 하나라도 반드시 읽거나 보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적 수준의 읽기를 한번 수행해 볼게요. 일명 차이 읽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른 작품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단계는요, 동화나 영화가 가진 차이점을 분석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피는 단계입니다. 이 작품은 1952년 소설로 발표되고 나서 2007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배우 다코타 패닝이 주연을 맡기도 했어요. 엄청 사랑스러운 배우죠. 자, 먼저 동화와 영화가 가진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앞서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화와 영화는 모두 꼬맹이 돼지 윌버가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리고 샬롯이라는 거미와 펀이라는 인간 여자아이가 봄 돼지였던 윌버를 구해내는 과정으로 요약된다는 점도 같죠. 동화나 영화를 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봄돼지란 봄에 태어나서 크리스마스 전에 햄이나 소시지가 되기 위해 죽어야 하는 한 알살이 돼지를 뜻하죠. 봄에 태어나니까 3, 4월에 태어난다고 가정하고 크리스마스 전이니까 11월쯤 접는다고 가정해보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살고 죽는 돼지를 말해요. 작품에서 돼지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 경제성 때문이에요. 더 키워봐야 사료만 많이 들어가지 크기가 첫 번째 애처럼 판타스틱하게 커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요만한 돼지가 이만하게 커지는 것이 첫 번째 해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돼지 윌버는 가축이에요. 사실 가축은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캠핑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삼겹살이나 목살, 엄마가 해주시는 돼지고기 수육을 좋아하시죠? 사실 윌버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어요. 윌버를 살려내려 한 샬롯이나 펀이 기존의 가축에 대한 생각을 거스르려고 한 건지도 모르죠. 이 동화는 이런 점을 잘 포착해서 가축도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그 생명도 존중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동화든 영화든 이 작품은 죽을 위기에 처한 윌버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이어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려가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일단 드러난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점들이 다릅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작에서는 펀이 여동생인데 영화에서는 누나로 나오고 원작과 영화에서 거미줄에 짠 단어가 좀 다르고요. 원작에는 까마귀가 안 나오는데 영화에는 까마귀가 나오고 원작에서는 윌버가 죽는다는 사실을 늙은 양이 말해주는데 영화에서는 템플턴이 말해주죠. 원작에는 햄 공장이 나오지 않는데 영화에는 나오고요.
원작에서는 에러블씨가 윌버를 6달러에 파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줍니다. 원작에서 에러블레와 주커먼네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펀이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영화에서는 바로 보이는 곳에 있죠. 원작에서는 오빠 에이브리가 샬롯을 잡으려고 할 때 썩은 알이 샬롯을 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는 윌버가 구해줍니다. 영화에서는 품평의 전단을 펀이 몰래 가져다 놓는데 원작에서는 주커먼의 생각이었죠. 이것 말고도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제시된 점들은 표층에서 드러나는 아주 지엽적인 것들이에요. 금방 눈에 띄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만 갖고도 동화와 영화의 매체 간 거리에 대해 간단히 논의할 수 있어요. 동화와 영화는 스토리를 텔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거든요. 내용을 서술자의 말로 초점화해서 글로 전달하는 것이 동화라면 카메라가 찍은 장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영화죠. 그러니까 영화는 서술자에 의한 설명, 묘사, 요약 제시 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화는 소설처럼 서술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장면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까마귀, 햄공장, 주커먼네의 거리 등 이런 것들이 장면화의 장치로 등장하는 것들이죠. 이런 지역적인 차이들만 제외하면 동화와 영화의 스토리는 대체로 펀과 샬롯이 죽을 위기에 처한 윌버를 구해내는 이야기라고 요약된다고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나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약은 동화와 영화의 차이를 아주 세세하게 읽어내지는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기로 해요. 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차이점들이 등장을 할 텐데요. 네, 제일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첫째, 동화와 영화는 주인공이 서로 달라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특히 펀이라는 인물에 주목하면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영화는 펀이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물론 윌버와 샬롯, 펀 세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동화에서 펀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동화를 읽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동화에서는 첫 번째 챕터,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 생기는 행운을 제외하고 인간을 초점자로 삼아 쓰여진 곳이 거의 없어요. 대개의 초점자는 동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웠을 거예요. 초점자란 눈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어요. 펀이 주인공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데 동화와 달리 영화에서 펀은 품평의 전단을 가져다 놓는 등 윌버를 구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동화에서 펀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윌버에 대해 거의 잊어버리고 윌버가 안중에도 없어집니다. 네, 두 번째 차이점인데요. 펀이라는 인물이 그려진 관점이 달라요. 동화에서 펀은 꼭 긍정적으로만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그려지죠. 영화에서 펀은 끝까지 윌버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동화에서 펀은 남자친구 헨리 퍼시가 생긴 다음부터는 윌버보다 남자친구가 더 좋아져서 윌버는 안중에도 없어지죠.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해를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관람차가 지나갈 때 펀은 그것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꼭대기 칸에 헨리 퍼시와 나란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기 봐요, 헨리가 있어요. 에러블 부인이 말해요. 소리치지 말아라.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그런데 펀이 졸라요. 용돈 좀 주세요. 헨리가 또 대관람차를 타러 가자고 하는데 용돈 남은 게 없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윌버의 목숨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윌버가 상을 탈까 못할까 이런 데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근데 윌버를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펀은 용돈을 달라고 조르는 데밖에 정신이 없어요. 그뿐인가요? 요 구절 다음에는 엄마의 꾸지람을 듣고 눈물이 고이기까지 하죠. 샬롯이 마침내 자신이 윌버를 구해낸 것을 알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졌다 뭐 이렇게 표현된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세 번째 인데요. 동화에는 펀과 샬롯이 윌버를 구해낸다는 중심 스토리 말고도 인간의 아이, 즉 펀의 성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루는 스토리 라인이 더 있었어요. 이건 동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구절인데 시간이 지나고 해와 달이 바뀌었지만 윌버에게 친구들이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었다.
펀은 더 이상은 정기적으로 헛간에 오지 않았다. 그 아이는 잘 알고 있었고 돼지우리 근처에서 우유 짜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유치한 일은 조심스럽게 피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렸을 때 펀은 윌버와 노는 것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 우유 짜는 의자에 앉아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유치한 일로 여기게 돼요. 성장하면서 동물 세계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헨리 퍼시가 존재하는 인간의 세계로 관심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어렸을 적에 예뻐하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겼던 동물이 있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지금 그 동물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가까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인간은 커가면서 변해가는 거거든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애완동물보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더 좋아할지 몰라요. 이 작품에 나오는 도리언 박사는 펀의 어머니가 펀이 아이들과 잘 놀지 않고 동물과 어울린다고 상담했을 때 이걸 미리 예견했었어요. 도리언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건 동물에 대한 주의력을 잃어가는 과정, 쉽게는 어린이다운 천진함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네, 동화에서 성장은 아주 긍정적인 맥락에서만 서술되지 않았어요. 영화는 이 스토리라인을 슬그머니 드러내서 없애버린 건데 펀이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지 이런 맥락에서 상상이 가능해요. 아마 펀은 에러블 부인이나 주커번 부인처럼 돼지를 잡아 요리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아버지 에러블 씨처럼 돼지를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동화에는 아이들의 성장에 이런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을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런데 영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흥행이 문제죠. 영화의 주된 시청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일 텐데 이 아이들이 성장에 관한 이런 주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건 시점의 문제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시점은 시네아스트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선택한 것이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계산되고 구성된 지점이에요. 카메라에 의한 것이므로 물리적인 의미의 시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시점, 나아가 정신적,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시점을 의미하기도 하죠. 시점은 영화가 독자에게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동화에서 초점이 본래 인간에게 있지 않고 동물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죠. 동물의 관점에서 인간을 봤던 건데요. 영화는 시점을 동물에서 인간으로 바꾸었어요. 영화의 시점 변화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영화,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는 대체로 단일한 시점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시점이 여럿일 경우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므로 주된 독자인 어린이들에게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시청자는 주로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여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감정이입하여 보기 좋은 대상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영화가 주인공을 왜 펀으로 바꾸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혐오동물인 돼지와 거미보다는 인간의 여자아이가 감정이입하기 좋은 대상일 수 있잖아요. 만약 이런 와중에 펀이 변심하게 된다면 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여 영화를 보는 어린 독자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겠죠.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이런 부분을 삭제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세계에 합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동화와 영화가 형상화하는 주제 자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죠. 또한 영화를 대중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게 했습니다. 자, 동화와 영화의 차이를 잘 읽어보았나요? 그럼 읽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2차적 수준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앞에서 찾아낸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앞에서 정밀하게 잘 읽어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용이해요. 그리고 더 잘 읽어낼 수 있죠. 이 단계부터는 독해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독해력이란 작품을 잘 읽고 그 작품이 무엇을 말하는 어떤 작품인지를 읽어내는 능력인데요. 영화에만 독해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어떻던가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 잘 읽기 어려운 글들도 종종 있었죠? 비슷해요. 이 영화와 동화는 모두 문열이 돼지로 태어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윌버를 펀이 구해내는 장면에서 시작해요. 관련 서술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요한 구절이니 한번 읽어보기로 해요.
이제 거의 동화의 첫 장면인데 아버지 에러블 씨와 펀이 갈등하는 대목을 그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발 새끼 돼지를 죽이지 마세요. 그건 불공평해요. 이렇게 펀이 말해요. 펀, 참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참으라고요, 아빠?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참으라고요? 그랬더니 에러블 씨가 이렇게 말하죠. 펀, 새끼 돼지들을 기르는 것은 아빠가 너보다 많이 알아. 약한 놈은 골칫덩이야. 자, 그만 비켜라. 하지만 불공평해요. 작게 태어난 건 그 돼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만약 제가 태어날 때 몸집이 아주 작았다면 아빠는 저를 죽이셨겠어요? 그랬더니 에러블 씨는 웃어요. 물론 아니지. 하지만 이건 다른 거야. 작은 어린아이하고 작고 약해 빠진 돼지는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 펑과 아버지 에러블 씨가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글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에러블 씨는 매우 경제적인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작품의 주제적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윌버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축을 경제적인 대상으로만 여기는 인간의 논리잖아요. 에러블 씨는 이렇게 말해요. 작고 약해 빠진 돼지는 키와 경제성이 없다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펀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은 공평해야 한다는 관념적인 맥락에서 말하죠. 제가 태어날 때 몸집이 아주 작았다면 아빠는 저를 죽이셨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에러블 씨의 맥락에서는 적절치 않은 반론이죠.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에러블 씨가 옳을지 몰라요. 자, 여기서 드러나는 주제가 있어요. 동화는 죽을 위기에 처한 윌버를 펀과 샬롯이 구해내는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나 추한 것이나 귀한 것이나 하찮은 것이나 당연히 죽어야 하는 가축들까지도 모두 소중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축을 키워 잡아먹긴 하지만 가축의 생명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동화와 영화의 주제는 유사해요. 그런데 다른 맥락에서도 주제가 형상화돼요. 그건 앞에서 얘기한 동화와 영화의 차이 때문에 발생해요. 이야기를 서사라고 하잖아요. 서사는 완결된 이야기예요. 완결되지 않으면 서사라고 부를 수가 없죠. 동화, 영화 이 두 서사의 내용, 전개를 살피면 엔딩이 살짝 차이가 나고 있음을 우리가 앞에서도 읽어봤잖아요. 때문에 주제가 같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서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우정이 그려져요. 하나는 펀과 윌버 사이의 우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샬롯과 윌버 사이의 우정이죠. 그런데 전자는 동화에서 깨져버립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아요. 펀이 남자친구가 생긴 이유로 변심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펀은 아버지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한 윌버를 구한 이유로 어딜 가나 윌버와 함께 다녔어요. 우유병에 데운 우유를 먹이고 유모차에 태우기도 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았죠. 윌버가 조금 자라자 아버지는 더 이상 윌버의 먹이를 댈 수 없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윌버를 주커먼 삼촌 댁에 보내버립니다. 물론 처음에 펀은 자주 놀러 가요. 그런데 이거 윌버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윌버는 늘 펀과 함께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농장에 홀로 버려져요. 물론 농장 안에 다른 가축들이 있긴 했지만 윌버는 그들과 쉽게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윌버가 지루하고 외롭다고 느낀 건 펀이 매일 놀아주면서 지나치게 애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펀이 윌버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윌버는 그저 봄돼지인 자신의 신세에 만족하면서 살아갔을지 모르죠. 농장의 다른 가축들처럼요. 지루함을 참다 못한 윌버는 어느 날 우리에서 탈출합니다. 자유로워서 좋다고 느끼지만 그렇지만 어색해져요. 무엇을 할지 어느 길로 가는지 좋을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이런 게 자유라면 차라리 갇혀있는 게 낫겠어 이러면서 인간들이 내민 꿀꿀이죽을 따라 우리로 돌아와 버리죠. 윌버가 인간에게 길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길들여진다는 건 무서운 일일지 몰라요. 가끔 동물농장이란 프로그램에서 주인이 버리고 간 강아지들이 주인이 버리고 간 바로 그 장소에서 맴맴 돌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얘기를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주인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강아지들이 거기서 주인을 기다렸을까요? 지나치게 예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정을 끊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윌버도 펀에게 지나치게 길들여져 있어서 헛간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죠. 1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쓸쓸하고 비오는 날에 아침밥까지 누가 먹는 것을 보아야 하다니 이러면서 템플턴이 비를 맞고 흠뻑 젖는 것을 알고 있어도 윌버에게는 위안이 되지 못했어요. 친구 한 명도 없고 기도 죽고 허기도 져서 윌버는 두엄더미에 몸을 던져 울어요. 이럴 때 사실 생애 최악의 날을 겪고 있던 윌버에게 샬롯이 나타나서 친구가 되어 준다고 얘기해 주죠. 윌버가 잘못된 생각을 하려는 순간 거미 샬롯이 나타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해요. 샬롯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윌버는 가엾게도 미쳐버렸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펀은 변해버리지만 샬롯은 끝까지 우정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우정은 변했지만 동물과 동물 사이의 우정은 변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영화는 펀이 윌버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아이로 자라는 과정을 쏙 빼버리고 펀이 끝까지 윌버와 함께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동화는 인간은 동물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영화는 인간은 동물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주제를 그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반대의 주제죠. 아까 동화가 동물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다고 얘기했었죠. 인간의 관점에서 돼지를 키워 잡아먹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건 동물들에게 매우 끔찍한 일이죠. 인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대목은 사실 샬롯의 지각을 서술자가 전달한 부분이에요. 이 동화의 스토리텔링은 이처럼 대체로 동물을 초점자로 해서 그들의 지각을 서술자가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동화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물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적절해요. 또한 인간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긴 하지만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그려지지도 않아요. 샬롯이 인간을 속여 윌버를 구해낸다는 발상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샬롯은 인간들이 벌레만큼도 영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도 벌레처럼 속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요. 실제로 이 동화에서 인간들은 모두 샬롯의 개교에 아둔하게 속아 넘어가 윌버를 살려주게 되죠. 작자가 왜 하필 돼지와 거미를 주인공으로 삼았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거미와 돼지가 아주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거미와 돼지는 예쁘거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존재도 아니고요. 힘이 세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존재도 아니고 멸종위기에 처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너무 흔해서 특별할 것이라고는 없는, 인간에게는 식용 소모품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휴지로 한번 눌러 죽인 적이 있는 그런 하찮은 동물들일 뿐이죠. 네. 학생들은 대체로 이 동화나 영화의 주제를 생명의 소중함, 우정의 소중함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이 동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 곧 주제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주제는 작품과 밀착한 아주 구체적인 것이라 해요. 그것이 그 작품이어야 하는 이유, 그 작가만의 세계 인식, 작품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의 주제를 우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우정을 말하는 것인지가 매우 모호하죠. 우정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주제는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네, 이 동화에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샬롯의 경우에 그것은 알이었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매우 희생적인 감정으로 그려져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샬롯, 생각해보니 맨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가 잔인하고 피에 굶주려 있다고 생각했어. 왜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니?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이렇게 윌버가 물으니까 샬롯이 대답해요. 너는 내 친구였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야. 내가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미줄을 짰던 거야. 어쨌든 말이야. 산다는 게 뭘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잠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겠지? 거미가 모두 덫을 놓아서 파리를 잡아먹으며 살긴 하지만 알지 못할 게 있어. 어쩌면 난 널 도와줌으로써 내 삶을 조금이나마 승격시키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어느 누구의 삶이든 조금씩은 다 그럴 거야. 이렇게 답을 하죠. 샬롯의 그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잠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딱 요약해 버리죠.
누구나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어요. 거미가 모두 덫을 놓아서 파리를 잡아먹으며 살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정은 이런 생존하는 관계가 없는 무엇, 그 삶을 승격시키는 의지에서 비롯되죠.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삶이 고귀해지는 감정. 삶을 승격시킬 정도의 고귀한 감정. 이걸 우정이라고 정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누구의 삶이든 조금씩은 다 그럴 거야 라는 샬롯의 말처럼 누구나 그런 감정을 한 번쯤은 조금은 가질 수 있죠. 이 동화는 그것을 말로 전달하기보다 샬롯이 윌버를 구하기 위해 쏟은 노력과 행동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컨대 동화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의 관점에서, 인간이 그다지 뛰어난 존재도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렸어요. 주제적 층위에서 얘기해보면 이런 점들 때문에 동화와 영화의 주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동화가 인간은 동물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제를 형상화한 것과 정반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는 인간은 동물을 책임질 수 있다 라고 말한 셈이 되어버려요. 동물을 자연으로 확장시켜 생각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인간은 자연을 걱정하고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한 거지 자연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자연은 오히려 그대로 놓아두어야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동화에서는 인간이 자연에 저질러온 행위들을 자연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점들은 사실 매체의 맥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영화는 문학보다는 훨씬 대중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죠. 소비를 전제로 제작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독자가 불편해하거나 실험적이고 비판적인 면들 이런 것들은 감추거나 은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 제작되는 매체들은 독자에게 대중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는 경우가 흔해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어공주라는 동화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안델센 원작의 인어공주는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고 가련하게 죽죠. 언니들이 찾아와서 왕자를 죽이고 언니들이 머리를 끊어서 가져다 준 칼을 인어공주에게 한밤중에 배에 전달해 주는데 그걸 왕자의 가슴에 꽂아라. 그러면 너에게 이제 그 피가 다리에 묻는 순간 다시 인어의 꼬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칼을 건네주는데 인어공주는 왕자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실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안데센 원작의 인어공주는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고 가련하게 죽어요.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 인어공주 아리엘은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해집니다. 원작이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제를 형성한 반면 애니메이션은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정반대의 주제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매체를 건너갈 때는 비판적 읽기가 요청되죠. 이 동화는 이념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교훈적이기보다는 비판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감동과 교훈을 주는 작품이 되었죠. 반면 영화는 현실성보다는 이념성 쪽으로 비판성보다는 교훈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요. 때문에 영화에서 동화가 지닌 주제의식은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차적 수준의 읽기를 진행했는데 어떻던가요? 할만하던가요? 3차적 수준은 텍스트 즉 작품을 벗어나와 현실에 대입하여 작품에 창작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읽어내는 챕터에 해당해요. 이 동화와 영화는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으로 구축된 있을 법한 세계잖아요. 독자는 작품 속에서 작가 혹은 감독이 궁극적으로 구현한 이념이나 가치, 그 주제 이외에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념이나 가치를 만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서사가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인데 이를 다성성이라고도 하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은 학생들이니까 친구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이 동화에는 템플턴이란 미싸스러운 인물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 인물이 나온 이유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이 문제는 동화 속의 인물들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작품 속에
이 작품 속에서 템플턴이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템플턴이 악인인 것 같긴 한데 악인이라고 규정짓기에는 뭐가 안 맞는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죠. 그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밉살스럽게 느껴졌죠. 템플턴은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남에게 대한 배려도 없고 체면도 없고 따뜻한 마음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고상한 감정도 없고 우정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존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템플턴이 샬롯의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알도 구해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선인을 돕는 인물을 악인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템플턴은 선인으로도 악인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곧 매우 현실적인 인물로 볼 수 있어요. 템플턴이 악인으로 그려지기보다는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동화는 선인과 악인의 대결에서 선인이 승리하고 악인은 패배하는 과정을 그리는 이른바 권선징악 구조를 가진 동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동화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도 이념적이고 표면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심층적이죠. 네. 이 템플턴 같은 인물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자기 이익만 따지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만 하는 집마다 미운 그런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나 그런 친구가 성공해서 10년 후나 20년 후 가까이는 며칠 후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에는 이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바로 이 인물이죠. 골룸이에요. 왜 템플턴과 골룸이 유사하게 느껴질까요? 골룸은 모든 권력의 근원인 반지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까지 몰아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골룸이 이 영화에서 재앙의 근원인 반지를 파괴하죠. 영화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선인 중 한 사람이었던 프로도마저도 마지막 순간에는 변심해서 반지를 스스로 끼고야 말죠. 이제 세상은 파멸의 문턱까지 다다랐어요. 반지를 파괴해야 할 마지막 남은 선인도 악에 져버린 거죠. 그때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한 인물이 다름 아닌 골룸이에요. 물론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그가 아니었다면 반지는 파괴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아주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제1부 반지 원정대편에 이미 암시되어 있었어요. 선인 프로도가 마지막 순간에 악에 넘어가 결국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에는 철저한 선인도 철저한 악인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선인, 악인 같은 이런 이념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실 현실적인 인물이 넘쳐나죠. 어떤 친구들이 있던가요? 윌버 주변에도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말만 많은 존재인 저 양 같은 친구, 하나도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말만 많은 친구, 그다음 자신의 가족밖에 모르는 이런 거위 같은 친구,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샬롯 같은 친구도 있죠, 물론. 그러나 자신만을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템플턴 같은 친구, 이런 친구가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은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죠. 여기 나오는 소와 말처럼 대면대면한 친구들, 앉아서 밥 한 번 혹은 차 한 번 마셔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던져볼 수 있어요. 지극히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친구가 나중에 성공해서 정말 그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윌버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동화에서 윌버는 매우 겸손하고 공평해요. 유명하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샬롯이 자기와 친하다고 더 잘해주지도 않고 템플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구박하지도 않았어요. 헐뜯거나 무시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이제 자신의 먹이를 주겠다고 거래를 하긴 했지만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템플턴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거래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고요. 자, 여러분, 가축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앞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당연히 먹을 거예요.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가축이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는 좀 생각해 보도록 해요. 미국의 경우 가장 흔하게 먹는 것이 돼지라서 돼지가 주인공이 되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닭이 주인공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이면 닭들이 고생을 하죠. 삼계탕을 먹는 풍속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이 며칠 살고 죽는지 아십니까? 네, 고작 30일 살고 죽는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그릇에 들어가는 크기라서 네, 딱 30일 살고 죽는다고 합니다. 삼계탕용 그러니까 그릇 속에 들어갈 적당한 크기인 닭들은요, 인간으로 치면 아주 어린 나이겠죠. 누가 그렇게 정해 놓았을까요? 물론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만큼만 살고 죽으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인간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지만 고대 시대만 해도 인간은 동물들의 사냥감이었어요. 여러분, 이가 긴 검치호랑이라는 호랑이를 본 적이 있나요? 그 호랑이는 이가 길어서 사실 굉장히 느렸는데 가장 느린 존재인 인간만 사냥했다고 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에서 본 얘기인데요. 인도 코끼리의 위장에서 인간 17명의 DNA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무분별한 개발로 먹잇감이 사라진 동물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돼지를 키우는 대신 그 곡식으로 인류를 먹이면 전 세계의 기아를 없앨 수 있다고 제레미 리프킨이 말했었죠. 이제 이런 걸 실천할 시점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육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함부로 거미 같은 곤충을 눌러 죽인 적이 없나,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봤어요. 작품을 정독하고 단계별로 뜯어있는 훈련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작품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하려는 의도가 컸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화의 예술 비평은 정밀한 분석에서 시작이 돼요. 작품 읽기에 관심이 많고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상의 리뷰를 작성해 보고 싶은 친구들, 먼저 작품을 정밀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들을 찬찬히 읽어내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훌륭한 비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친구들 고맙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기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